여러분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지금 부동산을 살 때가 아니다.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23년에 대드기 바운스 한번 나타났고 그 다음 빠졌다가 정책 효과 때문에 또 지금 연초에 또 지금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된다? 쭉 빠진다. 난리 난다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이제 월간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플랫폼 리치고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노즈의 김기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관련한 책을 이제 3권 집필하였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제 첫 책을 읽으신 분을 제가 한번 만나 뵀었는데 그 책이 제가 2017년 말에 써서 2018년 2월 초에 이제 출간된 빅데이터 부동산이라고 하는 제 첫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시더니 잠을 못 잤다고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지금 한 6년 정도 흐른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이제 정확하게 다 알아맞혔다.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시대에서 어떤 인간 전문가의 시대는 저물고 있고 결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대세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21년 10월 달에도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절호의 매도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들 그때 오른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때가 최고의 매도 타이밍이었죠.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호도하고 왜곡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어떤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정보를 전달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부동산 PF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시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네, 먼저 환율과 이제 미분양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게 이제 환율 차트인데, 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 상단이 얼마냐면 이제 1,36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얘기가 이 1,360원을 돌파를 해서 위로 안착을 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보신 것처럼 이제 바로 이제 최근이죠. 1,360원을 돌파해서 1,400원까지 갔다가 좀 떨어져서 지금 1,380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환율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뭔가 지금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지금 이상이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보통 환율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치솟을수록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2년 하반기에 전문가들이 뭐 떨어질 이유 1도 없다. 전세난 또다시 온다.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상승을 펼칠 때 그때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고 전세난 없다. 자, 근데 보시면 그때의 환율이 어때요? 지금 보시면 6월 달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 이후로 대한민국 부동산 아파트가 가장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20에서 50%까지 폭락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환율이 엄청나게 치솟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금 어때요? 환율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1차 마지노선이 1,360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나마 아직은 이 정도는 뭐 엄청나게 위험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혹시라도 환율이 1,400 이상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상당히 위험 신호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2022년 하반기에 부동산 급락이 나타났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미분양 데이터인데 미분양이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었지만 22년 9월 달부터 9, 10, 11, 12 미분양이 쭉쭉쭉 증가를 했죠. 그래서 부동산이 엄청난 폭락이 되면서 이때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엄청난 미분양이 발생을 했었고요. 자, 근데 최근에 23년 1월 3일 부동산 대책 이후로 감소하던 미분양이 작년 12월 달부터 미분양이 지금 다시 3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분양이 증가하는 게 아주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때처럼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분양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미분양이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PF 위험이 증가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네, 당연히 부동산 PF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 미분양이 계속 쌓이니까. 그리고 요 주황색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악성 미분양입니다. 돈을 들여서 다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리고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물건을 지을 때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건축비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렇게 악성 미분양이 쌓인다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고 악성 미분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PF가 지금 위험해질 수 있다. 거기에 금리가 또 중요한데, 자,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면은 부동산 PF 문제가 조금은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부동산 PF 문제는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걸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자를 계속 또 내잖아요. 근데 금리가 좀 낮아지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좀 길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금리나 지금 올해 없다. JP모건 회장처럼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금리가 지금 8% 갈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지금 PF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연체율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대한민국 부동산에 엄청난 큰 충격을 줄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은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윳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이 전부 다 어때요? 다 힘들어 죽겠다는 내용밖에 없잖아요. 아니 점심값도 맨날 오르고 지금 생활비 자체가 너무 올라가요.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 가보면은 진짜 한 9시, 10시만 돼도 썰렁하다니까요.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들 소비를 엄청나게 줄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만 계속 유지가 되고 올라가겠냐고요 이거는. 아니 저도 제발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상황을 봐도 지금 이거는 올라갈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고 24년 부동산 시장을 제가 뭐라고 했죠? 상중하죠. 상반기는 고만고만 나쁘지 않고 그냥 보통 정도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이런 그림들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부동산 PF 대출 문제가 되면 이게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나 제2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PF 문제가 터지면 당연히 부동산 업계도 훨씬 더 힘들어질 거고 이 여파가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말 그대로 일파만파 상황이 계속 번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아마 공매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부동산 하락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나 그런 과정들이 고통스러웠는지. 지금도 실제로 2021년 그 고점에 부동산 사가지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최악의 상황으로 무조건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점점 그쪽으로 조금씩 방향을 좀 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다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부자들은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지금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다라는 걸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과거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일이 터지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나요? 이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 달라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평가된 지역은 한 10에서 15%, 고평가된 지역은 20에서 40% 정도까지 아마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단일 지표로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바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여기에는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사람들의 소득, 아파트 가격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게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게 낮아야 집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 321이에요. 서울의 평균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320만 원씩 내야 내가 집을 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만나보고 얘기를 해봐도요. 지금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단 지금 최고의 재테크는 결혼과 출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정책들은 너무 좋아요. 금리도 너무 싸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는 지금은 집을 살 수가 없다고요. 더군다나 집값도 문제지만 밥값 어떡할 밥값.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주춤해지더니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서 금리 인하 얘기도 뚝 끊어지고 지금 금리 인상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한 달에 500을 벌어요. 근데 내가 주택담보대출 이걸로 한 달에 300만 원 내. 200 남죠.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든 생활을 하는데 자꾸 물가가 올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죠. 진짜 여러분들 이런 유튜브나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지금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진짜 큰일 났어요 이게. 이게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지금. 2010년대에 이런 저금리 시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완전 지금 세상에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듯이 이 자산시장도 계절이 있습니다. 그 계절에 맞춰서 내가 옷을 갈아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금리 시대에 그 부동산 상승만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이야기한다? 그 잣대로 바라본다? 다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자, 그러면 이걸 얼마만큼 떨어질지 우리가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321이죠.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평균이 252입니다. 그 다음에 저점이 165예요.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잖아요. 현재 금리가 유지된다고 봤을 때, 사람들의 소득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평균까지 떨어지려면 최소 20%에서 많게는 40% 이상 떨어져야 이 저점까지 오는 겁니다. 이때의 저점은 지금처럼 무슨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축할 만하고 나쁘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힘든 상황이죠. 더군다나 지금 인구 구조가 완전 바뀌어서 2010년대만 하더라도 50대 이하의 젊은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60대, 70대 인구가 계속 많아지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저도 이제 입 아픕니다.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주변에 부동산 잘못 사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신 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이거 눈물 없이 못 듣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은 부동산에 목매어서 언제 내 집 사야 되나 이런 불안감에 떨 필요가 1도 없는 겁니다. 지금도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1년 뒤에 한번 두고 보시죠. 어떻게 되나. 부동산 뉴스를 보면 하락과 상승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락장이라고 해서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세 하락 중에 상승하는 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자, 이거를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KB 부동산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의 2008년부터의 아파트 가격 추이거든요. 자, 보시면 오르다가 떨어지죠. 그리고 다시 또 오르죠. 데드캣 바운스 나오죠. 예, 2023년처럼. 그리고 떨어졌다가 또 데드캣 바운스 나와야 안 나와요. 2011년에 또 나오죠. 데드캣 바운스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쭉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뉴스에서 나오는 일부 아파트의 신고가 치고 뭐하고 상승 거래 나오고 이런 거는 대세 하락 중에 나타나는 그냥 잠깐의 이런 흐름이에요. 자,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아파트 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여러분들. 에? 아니, 내가 지금 산 가격을 누군가가 떠받쳐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떠받쳐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가 없어요. 그나마 지금 신세가 특례니 뭐니 이런 각종 특례로 그나마 거래량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것마저 없었다. 아마 거래량 훨씬 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지금 부동산을 살 때가 아니다.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때 보세요. 두 번의 데드캣 바운스에 완전 박살났죠. 23년에 데드캣 바운스 한번 나타났고 그 다음 빠졌다가 정책 효과 때문에 또 지금 연초에 또 지금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된다? 쭉 빠진다. 난리 난다 지금. 한번 보시죠. 데이터로 제가 전망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답이 나올 테니까. 대표님, 이런 시기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자, 이제 최근에 이제 환율도 다시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좀 하락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 정부 10년 채권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얘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가 또 물 건너간다는 지금 얘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 여러분들? 금리입니다.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단일 변수로는. 자, 그런데 앞으로 중장기적인 금리 추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월봉 차트로 아주 오랜 한 100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1944년에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이때 금리가 한 2.5%가 안 됐습니다. 굉장히 낮았죠. 이 흰선 보이시죠? 아주 희미한 선. 그런데 출렁출렁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출렁출렁 계속 올랐죠. 1981년 10월 달에 한 15.8% 정도의 고점을 찍었어요, 이때. 그래서 거의 40년을 대세 상승을 한 겁니다. 10년 채권 금리가 결국에는 시장의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0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리고 이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국가 간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세계대전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서로 갈등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 40년간 1980년도 81년 9월 10월에 고점 찍고 몇 년간을 떨어졌어요? 거의 40년을 떨어졌습니다. 자, 이걸 제가 추세를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40년 동안을 출렁출렁 하면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언제 나왔어요? 바로 이 초저금리가 금리가 가장 쌌던 2012, 13년부터 언제까지? 2021년까지. 이때가 부동산 시장의 초호황기였죠. 이때 이런 상황의 부동산 시장은요, 지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40년 만에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자, 금리가 낮으니까 당연히 조달 비용이 싸니까 그리고 돈을 은행에 놔둘 수가 없잖아요. 왜?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를 안 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출렁출렁하면서 이제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자, 보세요. 제가 장기 차트 다시 보여드릴게요. 거의 40년 쭉 올랐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다시 쭉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40년 동안 출렁출렁하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고 미국 정부 10년 채권 금리 기준으로 이거 10%, 15% 넘어가면 어떤 세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현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이자 부담에. 지금 이때 건물이나 아파트 영끌에 사가지고 이 정도 올라온 거 가지고도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하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은행에다 돈만 맡겨도 알아서 이자를 팍팍 주는데 뭐하러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의 이 중장기적인 금리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생사를 가를 겁니다. 자, 근데 하워드 박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저도 거기에 완전 동의합니다. 왜 저는 앞으로 출렁출렁하면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최소한 금리가 예전처럼 낮아질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근거를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이상기후입니다. 아니 지금 부동산 얘기하고 지금 금리 얘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이상기후 하실 수 있지만 2024년의 이상기후 문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자,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체감 온도가 어때요? 60도가 넘어가요. 60도 넘는데 그 떼약볕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바다에 사는 또 물고기들이 어떻게 돼요? 값이 계속 올라간다. 이상기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의 먹을 거는 계속 올라간다고요. 사과가 이제 뭐 금사과를 넘어서 이거 다이아몬드 사과 너무 비싸.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이런 기후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임계점이 1.5도를 넘었고 머지않아 앞으로 10년 이내에 평균 온도가 2도까지 넘어갈 거다. 그래서 계속 지구는 뜨거워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귀해지는 거고 귀해지는 만큼 비싸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싸지니까 어때요?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바로 국제적인 정세입니다. 자, 지난 40년간 금리가 출렁출렁 내려오는 기간들은 서로 화합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출이 아주 좋았죠. 왜? 철광석은 이 나라가 싸니까 여기서 갖고 오고 인건비는 여기가 싸니까 여기서 조립하고 그래서 이런 원자재를 싼 나라에서 수입을 해다가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됐죠. 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가가 안정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출렁출렁하면서 물가가 안정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피터 자이안이라고 하는 국제 어떤 지정학의 굉장히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이 얘기했던 게 거의 다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이제 안 한다. 포기했다. 아이,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욕이나 얻어먹고 더 이상 하기 싫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서로 나라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고 또 최근에도 이스라엘하고 또 중동하고 또 싸우고. 자,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인건비 낮은 나라에 지어요? 어디에 지어요? 내 나라에 짓잖아. 왜? 이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자, 그럼 효율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효율이 중요하지 않죠. 효율이 중요하지 않아지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 다음에 이상기후, 이 두 가지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다? 출렁출렁하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다. 물론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들을 억제를 하겠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다? 2010년대에 부동산에 엄청난 호황을 가져왔던 이런 저금리 시대는 이제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심각하게는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게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빈부격차는 훨씬 더 심해지고요. 여러분들 대출이 무섭지 않았죠? 물론 지금도 무섭지만 금리가 더 올라가면 얼마나 대출이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지금 부동산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완전히 지금 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동을 해야 되느냐? 제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인연도 맺어보고 투자도 이런저런 투자도 해보고 하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연을 쉽게 맺으면 안 돼요. 인연을 아주 어렵게 맺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요, 여러분들 결혼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결혼한 배우자 내가 고른데 아무나 하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따져도 이용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부동산도 그런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워렌 버핏이 무슨 얘기했어요?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한 주도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똑같습니다. 내 집 마련도 똑같아요. 제발 그리고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옳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책임감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일부 전문가분들 고점에도 그런 얘기해서 지금 얼마나 영끌해서 힘든 사람이 많은데 무슨 내 집 마련 언제나 옳아요. 아니 본인 같으면 내 집 마련 항상 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절호의 기회만 내 집 마련 해야죠. 왜? 갈수록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그럼 쌀 때 사야죠, 내 집 마련도.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비싼 상황이고 머지않은 시기에 내 집 마련을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이제는 정말 데이터로 봤을 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왔으니까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철저한 마음가짐,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대로 살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이런 좋은 동영상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